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오늘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죠. 자, 오늘 판결 결과에 대한 의견 들어봅니다. 검사 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결하겠고요. 바른미래당은 어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주적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이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건데, 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박지원 의원의 입장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7시 5분 시작되는 2부, 올림픽 기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동구타 지역의 대학살. 왜 이런 참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의 설명 들어보겠고요. 지금 군산 GM 문제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 현장에 다녀온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으로부터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한번 의견 들어봅니다. 그리고 한 간호사의 죽음으로 새롭게 또 부각된 이른바 간호사들 사이의 태움 문화, 왜 이런 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 등 모두 9가지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죠. 검찰은 8년을 구형했습니다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어요. 오늘의 이 판결 결과 어떻게 보는지 검찰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8년 구형에 2년 6개월이면 어떤 거예요? 좀 적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 일단 오늘 기소된 사실이 9개인데요. 네. 그 중에 4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대단히 법리적으로 어렵고 입증도 어려운데, 예. 법원에서 신중하게 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보이고요. 예. 지금 유죄가 된 게 4개라고 볼 때는 거기에는 적정한 형량이 나왔다고 보입니다. 네. 다만, 무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입증이 더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예. 항소심에서 검찰이 좀 더 입증을 잘한다면 이 부분까지 유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언급하신 유죄로 인정된 4가지가 뭡니까? 일단 CJ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하도록 공정위 전원회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직권남용을 한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종범과 최순실. 최순실의 비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하고 시정했어야 되는데 예. 오히려 반대쪽으로 덮어주는 쪽으로 가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있고 예. 그다음에 국회에 불출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국회 불출석은 별로 이렇게 큰 논란거리는 아닐 것 같고. 예, 그것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아닙니다. 안종범, 최순실 등이 미르스포츠 등등 재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민정수석으로서 충분히 알고 중간에 차단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다 이런 거죠? 예, 그때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명확한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민정수석으로서는 그거를 막든지 네. 아니면 이미 문제가 벌어졌으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변명거리를 제공해주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일이지만 유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딱 눈에 띄는 거는 자기를 감찰할 사람을 오히려 감찰한. 예. 그게 가장 또 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감찰관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예. 그 제도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것이고요. 예. 사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지금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고발을 당해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있는데, 예. 이게 아직도 2016년에 윤곽근 당시 고검장 특별수사본부에서 결론을 안 내린 상태에서 아직도 혐의 의무를 검찰이 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이 빨리 좀 처리가 돼서 예. 명명백백하게 시비를 가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검찰은 이걸 여태까지 끌고 있을까요? 저희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국감 때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네. 무슨 지금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결론이 안 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예. 거의 지금 1년 이상을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는 어쨌거나 우병우를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빨리 불기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검찰이 처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아까 금태섭 의원이 무죄로 인정된 부분들 가운데 몇 가지를 더 잘 입증하면은 그 2심에서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금태섭 의원 보시기에 오늘 무죄 선고가 조금 문제 있어 보이는 대목이 제일 핵심은 뭡니까? 예, 저희가 이제 법원 판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저희 견해를 말씀드리면 일단 문체부의 인사에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났습니다. 예. 근데 그 무죄 이유를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자르라고 한 사람들의 명단을 알려주면서 점검 지시한 목적이 최순실과 김종의 그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근데 민정수석으로서 또 이 정말 명실상부하게 권한을 많이 행사한 이 우병우 수석이 그 전후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했을 리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지금 이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뭐 그냥 감찰을 했고 일부 또 이 사소한 개인 비리 같은 것이 나왔으니까 이게 그 국정농단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검찰에서 항소심에서 그 입증을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유죄로 바뀔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문체부 고위급 인사 개입한 거에 대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유죄 나지 않았나요? 저도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병우 수석이 인식을 했는지 못했는지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단순히 뭐 문체부에 부정이 횡행하고 있으니까 단속을 해라 이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사람을 찍어서 줬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뭐 혹시라도 이건 비서실장과 대통령의 지시를 그냥 단순히 이행한 거다 민정수석이기 때문에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대목이 민정수석이 그렇게 이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이 좀 충분히 다퉈볼 만한 대목이다 이 말이군요. 그건 유죄로 입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검찰이 2심에서 그걸 다투지 못하면 1심이 2년 6개월이면 2심에서는 혹시 집행유예로도 내려갈 가능성 없을까요? 지금 뭐 워낙 그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냥 뭐 제대로 못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인이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든가 이렇게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내려가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그 국정원 불법 사찰 또 블랙리스트 보고받은 거 이걸로 또 하나 재판받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사건 재판하는데도 이번 법원 판단이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 사건의 결론이 내려지면 결국은 우병우 수석이 국정농단 전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양쪽으로 입증이 돼서 이 사건 항소심도 유죄가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이 사건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지금 뭐 최순실 재판이나 이재용 재판이나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모든 문제의 가장 이 핵심적인 책임자라는 사실은 드러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좀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남경필 지사가 도대체 누가 주적이냐라고 물으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문모 그리고 민주당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다라고 했다. 이게 이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허위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해서 고발당했네요. 고발당하신 박지원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 못합니다. 고발당해서. 그러게 말이죠. 근데 뭐 워낙 고발당하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남경필, 안철수 두 분을 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그분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경필 혹은 안철수 두 분 중에 한 분이 직접 모 인사한테 얘기했고 그걸 들은 모 인사가 박지원 의원한테 얘기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은 사회적 여러 가지로 믿을 만한 그런 위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듣더라도 말이죠. 박지원 의원 나름대로 또 판단을 해보실 거 아니겠어요? 안철수 대표는 그렇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주적이라고 했겠지라고 판단하셨나요? 그렇게 판단한 것보다도 예. 그러한 단일화설이 계속 정치권에서 회자됐습니다. 예. 그리고 그날 아침 한겨레 신문에 안철수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로 단일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고 여러 가지 정황 보도가 있기 때문에 또 저도 그 전날 중앙일보에서 저를 밀착 취재하는데 그러한 정치권에서의 회자되는 얘기가 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든 바미당이 바른미래당이 한국당은 청산의 대상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같이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남경필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단독 후보, 바른미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단독 후보, 이러려면 주적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거로군요, 구도는. 글쎄, 그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남경필 지사가 안철수 대표에게 주적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기의 주적은 문모 민주당이고 홍모 한국당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그분은 성함을 댔지만은 제가 저희 회의에서 얘기한 것은 성함은 대지 않고 문모 홍모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마하면 소위 보수 단일 후보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모르죠.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하고 자기들이 결국 보수 대연합의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주적 발언 등등이 나온 맥락을 보건대는 그런 식으로 구도가 잡혀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 또 그렇게 답변을 하면은 또 고소하니까.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감도 대통령감도 못 돼요.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고소한다고 하면은 만약 서울시장 돼보세요. 매일 서울시민 고소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 돼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다 고소할 거예요.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박지원 의원을 향해서 우리 정치권 모두가 단호하게 뿌리 뽑아야 할 구악 중에 구악이다라고까지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구악은 지금 현 시대에 맞게끔 거짓말 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안철수 대표 보세요. 저에게뿐만 아니라 박주선 부의장, 주승용 전 원내대표, 김동철 대표하고 다 같이 앉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하지 않는다. 통합의 통짜도 꺼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가서 통합했어요. 또 김동철 당시 원내대표에게도 제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니까 박 대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철수 대표가 오늘 저에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통합의 통짜도 꺼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통합의 길로 몰고 닿고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의 새정치는 거짓말하는 것이 새정치인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부정치인가? 그것부터 먼저 밝히라고 그랬어요. 자, 아까 정치권은 어떻게 될지 그때 가봐야 안다라고 했습니다만 가정법을 동원해서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서울이나 경기나 등등에서 이렇게 후보 연대 같은 걸 하게 되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그러한 것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목매에도 PK 지역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민주평화당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호남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체 지지도가 높아요. 예. 호남에 가면은 실제로 문재인 잘한다. 안철수 XXX다. 예. 그러나 민평당에게 힘 실어줘야 문재인이 더 잘할 수 있고 호남 발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기관의 여론조사도 보면은 예. 원체 민주당이 높잖아요. 예. 원체 문재인 지지가 높기 때문에 예. 우리 민평당도 발을 못 붙이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보다 호남에서는 더 높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이제 국민의당도 바른정당도 5% 이상을 받다가 오늘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예. 둘을 합쳐놓으면은 예. 2등당 된다고 했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 거짓말 아니에요. 2등 못 되고 있죠. 2등 못 되고 있죠. 예. 또 국민의당 대표 되면서도 우리가 반대하니까 예. 자기가 돼서 지지도 높이겠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새 정치하는 거예요? 네. 부정치하는 거예요. 예. 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민주평화당이 수도권이나 호남 PK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연대할 아직 제가 그 얘기를 너무 답변이 길어서 했는데 말씀하니까 할게요. 지금 현재 예. 오늘 아침 제가 박 의원님 방송하고 인터뷰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박 의원님, 근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갖고 오늘 다 못 듣겠고 바로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그러한 얘기가 있지만은 박 의원님, 책임 있는 선에서는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예.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따 2부 시간에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이 문제로 인터뷰도 하긴 할 계획인데 GM 군산공장 폐쇄 문제 얼마 전부터 윤태곤 실장도 계속 이거 중요한 이슈가 될 거다 했잖아요. 네. 자꾸 이슈가 커져가죠? 그렇죠. 이 자체로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단초가 돼가지고 다른 사안들로 막 연결이 될 것들이 이제 점점 하나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정치적 의미도 커지는 것 같고. 그렇죠. 뒤에 이제 정동영 의원 나오시지만 일단 지역 기반이 겹치는 민주평화당이 아주 적극적입니다. 네. 물론 다른 정당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민주평화당이 적극적인데 좀 방향 차이 같은 건 느껴져요. 어떤 차이죠? 접근 방법이. 예. 일단 이제 정부 여당을 보면은 투트랙적으로 키를 잡은 것 같아요. 미시적으로는 군산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망 차원에서 집중 지원을 하겠다. 네. 그런데 GM하고의 관계 맺는 것은 아주 냉정하게 접근을 하겠다. 예. 요게 보면 며칠 전부터 보면요. 정치인들이 먼저 운을 띄웠어요. 김경수 의원, 홍영표 의원 두 사람이 냉정한 접근을 주문했는데 예. 김경수 의원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영표 의원은 또 주류 핵심인데다가 환노위원장, 인천 대우차 출신이에요. 노동운동한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대우자동차 노조 만드신 분이죠. 그렇죠. 예. 장하성 정책실장도 얼핏 군산공장 폐쇄는 되돌리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그러니까 GM이 돈 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구조조정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주주, 채권자, 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이 역시 마찬가지죠. 예. GM 본사가 뭘 해야 된다. 예. 세 번째는 당장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 지속적 경영 정상화 마련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게 목매달려가지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라는 거를 정부 여당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글로벌 GM 본사가 뭔가를 해결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는 끌려다니지 않겠다. 그렇죠. 근데 그 전제 중에 또 하나는 군산공장 폐쇄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걸 이제 지금 대놓고 말하고 당연하게 그런 말은 못하는데 장하성 시장이 얼핏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고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치인들 김경수 의원이 이런 사람들이 냉정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최악의 경우에는 감수. 이게 지금 사실 폐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건 도로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폐쇄를 막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예컨대 민주평화당은 조배숙 대표 등이 이야기하는 게
군산공장 폐쇄하면 지원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후하고 맥락이 약간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니까 군산을 살린다는 보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다라는 거하고 부평이나 창원 쪽을 이제 살려나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서로 이제 고통 분담하자는 쪽하고 다르지 않고 나머지 정당들은 크게 봐서 정부 여당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민주평화당만 군산 살리는 걸 전제로 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주장이다. 네. 뭐 나름 정치적 계산들도 하는 거죠. 그럼요. 정치적 계산이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쁜 것도 아니고 또 GM이 지금 치고 들어온 게 지방선거 목전에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게 GM의 생각처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지금 언론들도 유심히 보시면요.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논조가 아주 유사해요. 네. GM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 노동자하고 산업을 보호해야 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된다. 네. 이게 말하자면 뭐 한겨레 조선일보 똑같아요. 이게 학습 효과가 있어요. 여론의 반영이기도 하고 우리가 1995년 이래 삼성, 기아, 대우, 쌍용차, 자동차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 그 학습 효과가 나와서 절대 외국 자본한테 함부로 끌려다니지 말자. 그렇죠. 이게 된 거죠. 예.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갈 것이 지금 이런 뭐 GM 같은 초국적 기업들의 전략 변화, 게다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 뭐 4차 산업혁명 부작용 이런 게 사실은 복합적으로 다 담겨 있는 게 이번 사태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지방선거에서 그냥 군산 GM 공장 문제에 그칠 게 아니라 이런 쪽으로 논의가 확산이 될 것 같아요. 또 확산해야 해결책을 그렇죠. 찾을 수 있을 수도 뚜껑이 열렸으니까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국내 정치적 문제 또 산업 구조적 문제 언급했는데 또 하나 이게 미국하고도 연결되는 또 참 11월에 중간 선거 있습니다. 예. 이게 자동차 분야가 미국이 이제 한미 FTA에서 항상 트라우마가 있는 분야긴 해요. 한국한테 자동차는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미국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미국에서 한미 FTA 체결을 할 때 제가 그때 기자인데 순방에 동행을 했는데 오바마, 이명박 두 사람이 같이 디트로이트에 GM 공장을 갔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미국 노동자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정치적 액션을 하러 간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다가 내 덕에 군산 GM 공장 문 닫았다. 내 덕에. 디트로이트로 돌아온다. 막. 네. 이게 사실 기존의 정치적 문법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 공장 문 닫았다는 거 이제 내 덕이다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결국은 보면은 대놓고 노동자 표심을 자극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GM이 바로 이걸 등에 업고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철강을 비롯한 무역 마찰하고도 크게 보면은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여기서도 냉정해야 돼요. 트럼프한테 끌려다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2부 시간에 정동영 의원 민주평화당의 해법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 시작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7시 5분에 다시 뵙죠. 시작기 2부 화제했던 뉴스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소식은요? 네, 오늘 놓치지 말고 꼭 챙겨보셔야 할 경기가 있습니다. 네, 쇼트트랙. 네, 맞습니다. 오늘 쇼트트랙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도전합니다.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이 쇼트트랙 종목 마지막 날인데요. 남자 500m, 여자 1000m, 남자 5000m 계주 이렇게 3가지 종목 경기가 치러집니다. 일단 남자 500m 준중결승은 조금 전인 저녁 7시부터 시작됐고요. 임효준, 황대현, 서일아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메달을 다투는 결승전은 오늘 저녁 8시 15분에 열립니다. 그리고 여자 1000m는 잠시 뒤인 저녁 7시 14분부터 준중결승이 시작되는데요. 이미 이관왕에 오른 최민정 선수 그리고 평창올림픽 개인전 첫 메달을 노리는 심석희, 김아랑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 5000m 계주 결승은 오늘 밤 9시입니다. 곽윤기, 김도겸, 서일아, 임효준, 황대현 선수가 출전하는데 우리 선수들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쇼트트랙은 이렇게 하루에 뭐 준중결승, 중결승, 결승 막 다 해버리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선수들이. 네, 체력 소모가 크겠죠. 게다가 우리 남자 선수들은 개인전 500m도 뛰어야 되고 게다가 또 5000m 계주도 뛰어야 되고 이거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요. 날짜 좀 하루하루씩 뛰어서 하면 안 되나요? 참. 어쨌든 금메달 3개 다 따길 좀 바라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군대 내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관계는 무죄라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 중이던 A씨가 다른 부대 장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해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었는데요. A씨가 만기 전역한 뒤에 민간법원인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고 네. 북부지법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 군인권센터가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동성군인 간 성행위에 무죄가 선고된 건 70년 만이라고 하네요. 현 군 형법상은 명백히 처벌 대상으로 규명이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군형법 92조 6항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그런데 이 조항에 따르면 동성 간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해도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성소수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일부 이제 군인들이 헌법 소원을 청구했었고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예. 국회에서는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아직 아무튼 위헌 판결 난 것도 아니고 해당 조항 개정된 것도 아닌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네요. 네. 그 이유는요? 그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군의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어서 이 법을 합의에 의한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하는 건 위헌이다. 이게 바로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 보기에 이건 위헌적 조항이다. 네네. 예.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군대 내 동성애는 절대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요.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찬성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위헌 논란 또 법 개정 논란이 더 뜨거워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비행 청소년의 대부, 호통 판사로 불리는 분이죠. 8년간 소년 재판만 맡아왔던 천종호 부산 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일반 법정인 부산 지방법원으로 발령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왜 그런 발령이 났어요? 네, 이번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정기 인사였는데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천 부장판사는 어제 지역 판사 등이 속한 네이버 밴드에서 예기치 않는 길을 나서며 이런 제목의 긴 글을 올렸습니다. 예. 좀 읊어드리면요. 소년 재판 전문가에 대한 배려라고는 없는 인사로 사랑하는 아이들을 떠나게 됐다. 아하. 가슴은 아파오고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이 밀려와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인사 발령 때문에 더 이상 소년 재판을 맡지 못하게 됐다는 불만을 드러낸 거죠. 예. 그리고 천 부장판사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심경을 밝혔는데요. 6시간 동안 100여 명, 한 명당 고작 3분밖에 안 되는 컵라면 재판을 해야 해서 아이들은 법정에서 아무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러면서 열악한 재판 환경 그리고 비행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을 꼬집었습니다. 아니 대법원은 왜 이런 인사를 했답니까? 네, 그 순환 근무 원칙에 따라서 인사의 형평성을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 이게 대법원 입장인데요. 예. 네티즌들은 청소년 범죄는 전문화가 필요한데 천 부장판사를 일반 법정으로 보낸 건 잘못된 인사라면서 예. 이번 결정을 이제 성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법조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번 인사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평창에선 평화의 제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이 중동 시리아 동구타라는 지역에서 대학살이 벌어지고 있다죠. 시리아 정부군이 이 지역을 포위하고 지금 무차별 폭격을 가해서 민간인 어린이 수백 명씩 죽어가는 상황이랍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 연결하죠. 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동구타라는 지역이 어떤 특징이 있는 지역이에요? 예, 동구타라는 곳은 그 시리아 서남부에 위치해 있는데요.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에 인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시리아 전황 지도를 보게 되면은 IS가 뭐 시리아 동부 지역에 뭐 일부 남아 있고요. 예. 또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 시리아 반군, 예. 즉 세속주의 반군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동북부 지역은 쿠르드족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예. 이들은 사실은 뭐 이 시리아 정권이 지금 통제하는 지역의 외부에 놓인 지역들이고요. 예. 이 동구타라는 지역은 이제 시리아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의
또 그것도 수도 옆에 이렇게 섬처럼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정부로서는 자신들의 어떤 통제권이나 또 정권 안정을 위해서는 네. 가급적 빨리 제압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 인접해 있는데 여기는 반군이 장악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하이아트 타리르 샴이라는 조직인데요. 예. 알카에다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주의 과격 세력이고요. 이들이 뭐 지속적으로 2012년부터 약 5년 동안 이 지역을 지금 장악해서 수도에 대해서 즉 다마스커스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테러도 감행하고 있고 예, 또 시리아 정권의 이 요충지가 있는 곳에 공격을 뭐 간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시리아 정부로서는 뭐 자신들의 정권 생존과 또 전반적인 이 전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예. 지역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합니다. 시리아가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네, 한때 뭐 IS 격퇴한다고 해서 조금 전황이 복잡해졌다가 지금은 구도가 어떻게 짜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 크게 네 가지 세력이 이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시리아 중앙정부가 있고요. 네. 또 시리아 중앙정부를 지원하는 세력은 이제 러시아가 그 배후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중동에서도 이란, 이라크 등 일부 시아파 국가들이 시리아 중앙정부를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북동부 지역에는 이제 쿠르드 반군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네. 이 쿠르드 반군은 미국이 육성한 조직들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미국의 지원을 받는 쿠르드 반군이 북동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시리아 이 북서부 지역은 세속주의 반군입니다. 원래 네. 이 아랍의 봄 이후에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면서 시리아 정권 교체를 노력을 하다가 시리아 이 정부가 강력하게 무력 진압을 하게 되면서 반군으로 전환된 세력이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부 지역의 IS 잔당 세력들이 거점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네 세력인데 현재 가장 큰 건 아무튼 정부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러시아가 2015년 9월부터 전격적으로 시리아 정부의 지원,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되면서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전황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러시아 중앙정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중앙정부군이 그동안은 좀 양상이 복잡하다가 이제 거의 그 전황을 주도하게 되니까 바로 수도 옆에 있는 이 동구타의 반군들 눈의 가시를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죠. 예. 이제 자신들의 정권 생존이 이제 사실상 상당 부분 보장된 상황에서 예. 수도 옆에 바로 이 같은 반군 거점이 있다라는 것은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뭐 한 340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예. 더 문제는 지금 지상군 투입이 지금 뭐 예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예. 현재까지는 이제 공습을 통해서 이 같은 많은 민간인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예. 만약에 지상군까지 투입이 된다면은 예. 정말로 대학살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군인과 민간이 안 가립니까?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나요? 일단 이 동구타 지역에 뭐 이 반군 세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뭐 시리아 상황에서 반군과 민간인의 구분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리아 정부가 지금 내놓는 것은 예. 뭐 주장하는 것은 모두 다 테러리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지금 반대하는 뭐 이 반군도 테러리스트고 예. 또 이 반군이 이 지역을 5년 이상 장악해 왔었기 때문에 예. 이들의 어떤 장악한 지역에서 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주민들도 정부의 하나의 적으로서 이제 보고 뭐 이 민간인도 가리지 않고 지금 공습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예. 이 동구타 지역에 있는 뭐 민간 병원에도 지금 계속해서 폭탄이 떨어지고 끔찍하군요. 러시아나 미국 같이 시리아에 나름 뭐 확실히 개입하고 있는 국제적인 노력도 필요 없습니까? 이거는? 일단 시리아 사태가 이같이 뭐 현재까지 약 35만 명 이상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그런 가장 큰 배경은요. 국제사회가 분열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어쨌든 뭐 합의를 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도출되었어야 예. 어쨌든 뭐 강력하게 국제사회가 개입을 해서 시리아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예. 러시아 정부는 뭐 일방적으로 시리아 중앙정부를 지원하고 있고 또 미국은 IS 격퇴 작전을 위해서 쿠르드 반군만 지원해 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는 완전히 고립주의로 가게 되면서 네. 만약에 뭐 시리아 중앙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개입할 것이다라고 뭐
틸러슨 국무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화학 무기만 안 쓰면 가만 놔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는 국제사회 우리 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미국은 시리아 내전에 개입할 의지가 사실상 없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그냥 중앙정부 계속 지원만 하고 그걸 막을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이게 장기화되겠는데요? 이게 대량 학살.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황 자체가 시리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또 러시아로서는 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해외 해군 기지가 시리아 서북부의 타르투스 항구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로서는 자신들의 어떤 중동 내 가장 중요한 거점이고 교두보라는 점에서 시리아 정권이 유지되는 것을 원하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암담하면서 그냥 빨리 끝나기만 기대할 수밖에 없겠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한국 GM 문제 참 커다란 숙제인데요. 특히 민주평화당은 지금 GM 군산 공장 폐쇄 특별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위원장 맡고 계신 정동영 의원 오늘 군산 현지도 방문하셨다는데 직접 연결해 봅니다. 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군산 현지 분위기 어떻든가요? 공황 상태죠. 그러니까 뭘 먹고 살라는 거냐. 조선소 문 닫았죠. 자동차 공장 문 닫았죠. 이렇게 되면은 군산은 사실 공장이 2개입니다. 조선소하고 자동차. 나머지는 중소기업밖에 없는데, 군산 경제 절반이 날아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공장에 일하는 그 조합원들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지 않느냐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동차에 그 근로자가 몇 정도 있었습니까? 군산 공장에? 현재 2,000명으로 줄어들어 있고요. 협력업체까지 하면은 한 13,000명 정도 됩니다. 그동안 뭐 가동률이 20%대로 뚝 떨어졌다니까 이미 그럼 많이 근로자들이 줄은 겁니까? 가동률 얘기를 자꾸 이제 언론에서 하는데요. 사실은 이 GM 본사에서 물량을 자꾸 줄여온 겁니다. 그렇죠. 26만 대까지 생산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이것을 2만 대 수준으로 줄여버리니까 물량을 안 주고 가동률이 낮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 책임 회피인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가운데 이미 그 노동자 숫자는 계속 줄어왔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10,000명까지 됐었다가 2,000명으로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제 그마저 없어진다고 하니까 공황 상태다. 네. 지금 정부도 GM하고 계속 논의를 하면서 무조건 GM에 끌려가지는 않겠다. 뭐 이런 원칙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우선 평가해 보시죠. 네. 정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선 첫 번째 문제는 GM이 여기 한국 GM이 2월 13일 설 전전날이지요. 느닷없이 이제 군산 공장 폐쇄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죠. 정부가 언제 알았느냐 하는 게 이제 국회에서도 쟁점이 됐어요. 하루 전에 2월 12일 날 보고받았다는 건데 그 전날 그러니까 2월 9일 날 이사회에서 한국 GM 이사회에서 군산 폐쇄를 결정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9일 날부터 13일 발표까지는 4일간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점이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 하는 것도 이게 굉장히 지역 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리고 이 이사회에 사는이 2대 주주기 때문에 10명 이사 가운데 3명이 들어갔는데 이 3사람이 기권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파헤쳐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3사람이 확실하게 역할을 했더라면 그렇게 군산 공장 폐쇄가 느닷없이 뒤통수 치듯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이것을 현지에서는 호남을 버린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군산 공장은 포기하고 다른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센 반발이 있는 겁니다.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3대 원칙,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걸 이제 글로벌 GM한테 요구를 한 거고 구조조정 기본 원칙에 따라서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그리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계획 이 3대 원칙을 밝혔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정동영 의원 해석하시기에는 군산 공장은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걸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도 받아들여라. 군산 지역도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렇죠. GM은 살려간다. 이거라고 해석하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 3가지 원칙이 말은 아름답지만 거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말하자면 예. 이 GM 본사의 경영 실패거든요. 명백한. 예. 그러면 기존 대주주의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이 구조 조정의 국내 기업에 있어서 기본 원칙입니다. 예, 예. 그러면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은 감자거든요. 감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대우조선에 공적 자금을 집어넣을 때 재작년 11월 달에 감자를 92% 감자 비율을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8원으로 가치가 줄어든 거죠. 예. 2010년에 금호타이어 구조 조정할 때는 최대 주주는 100대 1의 가치로 감자를 했습니다. 예, 소액 예. 주주는 3대 1로. 예. 그러니까 GM 본사가 경영 실패를 했으면 예. 자신들의 지금 76%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예. 적어도 10분의 1 가치로 줄여야 되는 거죠. 이 감자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모호합니다. 이것이 빠져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국 GM의 경영 책임에 대한 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군산공장도 살릴 수 있나요? 그 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GM이 요구한 대로 10억 불을 1조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대줘 봐야 예. 결국은 이건 대우조선처럼 된다. 네. 대우조선은 8조 원을 부었는데 지금 사실상 또 빈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에 예. 이 10억을 발상에 전환을 해라. 예. 그러니까 군산공장을 살리는 것은 물량입니다. 물량. 예. 물량 배정은 디트로이트 본사가 하거든요. 예. 그럼 디트로이트 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예. 전략적 투자자가 되라. 20억 불을 가지고 펀드를 만들면 민간 펀드까지 해서 30억 불 규모 만드는 것은 쉽다는 거거든요. 전문가들 분석해 보면. 예. 그러면 30억 불 가지면 GM의 2대 주주가 됩니다. 5%를 취득해서. 그러면 2대 주주가 되면 1대 주주가 GM은 지금 8%고 2대 주주가 5%이기 때문에 예. 5.1%만 획득하면 2대 주주가 돼서 전략적 투자자의 입장에서 예. 일단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네. 이제 저희 민주평화당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GM에 끌려다니지 말고 상발적 발상을 해서 예. 군산공장을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 거죠. 정부가 10억 불을 내기로 하고 민간 자금도 받아서 30억 불을 가지고 글로벌 GM 그러니까 미국 본사의 주식을 사자 이 말이죠 한마디로. 예, 미국 본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580억 불. 한 6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조 원 가지면은 5% 이상 획득할 전략적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지분 획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10억 불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버리지 말고 이런 창의적 이거 민간 시장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이 제안인데 민주평화당에서 이 사태 직후에 토론회를 갖고 이것을 당에 당론으로 채택해서 지금 정부와 청와대에도 토론해보자 해서 이게 실현성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군산공장을 살려보자 이렇게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GM 미국 본사의 경영 전략을 바꿔서 군산공장에서 뭔가 전략 차종을 생산하도록 만들어보자 이 말인 거죠. GM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자율차와 전기차에 집중하는 걸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군산공장을 한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강국이잖아요. 통신기술. 그러니까 GM과 윈윈 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차에 자율주행차의 생산 거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관건은 진짜 30억 불을 모아가지고 글로벌 GM의 5.1% 주식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가 문제겠군요. 네, 그래서 이 청와대에도 그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논의해보자. 여당 대표에게도 전달해서 이거를 검증해서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검증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들어볼 소리는요. 늘 수수정당이라고 해서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의당이 채용 부정 청탁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 당사자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해명하는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 과거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법무부의 공개 채용에 응모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도 부탁이나 청탁을 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1%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저는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께도 제안합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물러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아니 부정 청탁을 한 적이 없어요. 약속하고
정치 공세를 펴려면 그거는 기자회견장에 가서 해주시기를. 그리고 법사위원이자 사개특위위원회 비서관이 법무부의 직원으로 간 거는 누가 봐도 정상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의혹은 처음에 어디서 나온 거죠? 시작은 어제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먼저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건데요. 노회찬 의원실의 6급 비서 출신 변호사가 지난 5일에 법무부 인권정책과 5급 사무관으로 채용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어떤 부정청탁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노회찬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이고 사법개혁특위의 위원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일종의 이해충돌이기도 하다라는 지적이고요. 오늘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뒤로는 정의당이 자기들이 뭐 채용 청탁을 하면서 남의 잘못을 계속 거론하는 게 문제다. 이른바 이제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논리를 제기한 건데요. 네. 이렇게 되니까 노회찬 원내대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1%라도 사실이면 의원직을 걸겠다.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당사자는 뭐라고 했나요? 이 당사자인 변호사 출신의 이 법무부 5급 사무관은 직접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려서 입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2016년 6월 달에 노회찬 원내대표의 보좌진으로 공개 채용이 된 게 사실이고 2017년 12월에 법무부 인권정책과 사무관 공개채용 공고가 나서 원서를 냈다라는 건데 노회찬 원내대표나 의원실 관계자한테 이를 알린 바는 없고 블라인드 면접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사실 무근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어쨌든 적어도 뭐 국제인권 분야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개혁 문제 뭐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런 노회찬 의원의 기자회견에 입장 발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또 뭐라고 반응합니까? 장제원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요. 노회찬 의원이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우기기만 한다라면서 검찰이 노회찬 의원 보좌진 특혜 채용에 대해서 즉각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뭐 보통 증거는 의혹을 제기한 쪽이 내놓는 것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자기를 고발하라 이런 입장인데 자유한국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가 됐고 또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맞불을 놓는 차원에서 좀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고발까지 갈 것이냐 이건 이제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예. 다만 김진태 의원이 이 이제 비서가 그만둔다고 할 때 그만두는 이유를 말했을 텐데 법무부에 간다는 걸 노회찬 원내대표가 몰랐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라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감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네. 노회찬 의원도 뭐 자기를 고발하라 아니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뭐 진실이 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북한이 또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단장으로 통일전선 부장격인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온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통일부 라인 중심으로 이제 대표단이 꾸려진 것이죠. 네. 그 개막 시대와 비교하면 좀 급이 낮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이 김영철은 과거에 정찰총국장으로 어떤 천안함 폭침의 배후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는 그렇게 뭐 천안함 폭침을 주도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나온 바 없다. 이게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영철은 앞서 왔던 김여정처럼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제 독자제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뭐 이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를 해서 이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영철 방남을 결사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막식에도 폐막식에도 대표단을 보낸다. 참 정성은 정성인데 만약 그렇습니다. 김영철이 진짜 온다면 이방카와 만날 수 있을까요? 펜스 부통령하고 김여정하고 접촉 시도 사례가 있으니까 상상을 못 해볼 것은 아니겠죠. 월스트리트저널은 계획된 또는 계획되지 않은 접촉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청와대는 북미 접촉을 만들어낸다거나 뭐 그렇게 할 계획은 없고 양측이 접촉할 상황도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 김영철 카드로는 북미 대화 국면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방카도 김영철도 문재인 대통령과 접견을 하거나 뭐 만찬을 함께하거나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의견 교환 이런 수준에서는 뭐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검찰이 수사 기록을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2명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데요. 검찰은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 2명을 이전에 구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에 구속된 최인호 변호사에게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인호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한 겁니까? 2004년에 대구 북구 지역 주민 1만여 명이 K2 공군 비행장 전투기 소음핏의 배상을 요구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을 제기를 했는데 이걸 수임해서 2010년에 최종 승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러면서 소송 의뢰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142억여 원을 뭐 자신의 어떤 차용금을 변제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했다든지 이런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최인호 변호사는 이 돈의 일부를 홈캐스트 주가 조작 사건에 사용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어서 이 사건들과 관련한 수사를 받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수사 기록이 유출됐다라는 게 지금 검찰의 어떤 혐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네. 일각에서는 최인호 변호사가 이전 정권 최고위층 인사와 긴밀한 친분을 맺은 그런 이력이 있고 검사 20여 명에게 사건을 청탁을 로비했다 이런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수사에 따라서 대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직 검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군요. 참 문제입니다. 네, 미투 성추행 고백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이제 배우 겸 교수 조민기 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추가 폭로가 쭉 이어졌는데요. 청주대 연극학과를 졸업한 남성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조민기 씨가 수업 중에 성희롱을 포함한 폭언, 욕설, 성희롱을 자주 했고 학번마다 내 여자 이를 정하는 등의 어떤 기행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또 이 글에 따르면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민기 교수 매뉴얼이 있었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 혼자 오피스텔에 두지 말 것, 여학생 호출 시에 남학생을 필히 대동할 것, 남학생은 술에 취하지 말 것 뭐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일부 언론이 경찰이 조민기 씨 혐의에 대해서 내사를 수사로 전환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여전히 내사 단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윤택 씨도 관련 폭로도 또 이어졌죠? 어제 JTBC 뉴스룸에 한 여성 배우가 익명의 음성 변조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거나 낙태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극단 내의 여성 선배들이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막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의 2차 가해 행위를 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연희당 거리패 김소희 대표가 이 인터뷰에서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나오니까 이 인터뷰에 응한 배우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극단 끼리 프로젝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선주 씨인데요. 김소희 대표를 향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사죄하고 처벌을 받으라 이런 재차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계속 이어져 나가는군요, 논란은.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이 용기를 내고 있는 미투 피해자들에게 고른 노래입니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뷰티풀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한 신참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간호사들의 이른바 태움 문화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만 이 대책을 찾고 또 해결하지 못해왔던 그런 고질병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지 어떻게 풀어야 할지 오늘 보건의료노조의 박민숙 부위원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태움이라는 게 뭐예요? 태움이라는 게 이제 제가 될 때까지 새까맣게 태운다라고 하는 간호사들 사이의 은어입니다.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교육시키고 훈육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태우는 일종의 이제 괴롭힘, 일로서 괴롭히는. 이게 병원에서 만들어진 용어예요? 간호사들 그렇지. 사이에서? 네네.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영혼을 태울 때까지. 네, 영혼이 새까맣게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라고 하는 대단히 아픈 용어죠. 언제부터 이런 용어가 생긴 거예요? 이 용어가 생긴 건 수십 년이 된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래요? 네네. 그전에는 사실은 저도 이제 간호사 할 때는 네. 태움을 당하긴 했지만 그것을 태움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훈육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27년 전에 간호사를 할 때 27년 차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또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인권 의식도 많이 높아지고 이런 것 자체가 태움 문화였다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이제 새삼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얼마나 지독하기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폭발 직전에 간호 현실이 이제 폭발을 한 건데요. 이제 설날 첫 연휴 첫날에 이제 2월 15일 날 이 아산병원에 신규 간호사 박모 간호사가 이제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태웠냐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자살 사건의 정확한 내용들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신규 간호사가 직무 적응 교육관에 받은 직무 스트레스라든가 과도한 업무량과 정말 긴 노동 시간, 그러니까 실수에 의한 사고 책임이 신규 간호사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미투 운동 관련해서 이 태움 미투 운동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도 SNS에 있습니다. 병원을 출근하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전복되어서 출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정도로 호소할 만큼 그 태움이 어마어마하게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뭐 이직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고발된 게 벌써 오래전부터입니다.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도 이거 실태조사를 한번 하지 않았어요? 네네. 실태조사를 했었죠. 예, 그 실태조사한 결과를 좀 소개해 주세요, 먼저.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네. 정부가 언제 이 결과를 발표를 했냐면요. 제가 그래도 자료를 좀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대한간호협회하고 예. 보건복지부가 함께 작년 연말부터 올해 1월까지 간호사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했어요. 예, 예. 거기에 보면 이제 7,275명의 간호사들에게 설문 내용을 취합을 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 예. 10명 중에 7명 70%가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히 무려 이제 70%? 네네. 그리고 12개월 동안 1년 동안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냐라고 하는 이 설문에는 40%가 그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예.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2015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저희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간호사 실태 관련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18% 정도가 직장 동료로부터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속해 있는 이 보건의료노조는 전국에 이제 180개 병원 5만 7천 명의 조합원들을 포괄하고 있는 의료계 예, 최대의 산별노조이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간호사들이 한 60% 정도가 간호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매년 보건의료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면서 간호사 실태를 함께 조사를 합니다. 2017년도 작년 조사에 보면 간호사의 60%가 폭언을 이미 경험했다 우리는. 그리고 11.4%는 폭행도 경험했다. 그리고 10.5%는 성폭력을 경험했던 조사 결과까지 나올 만큼 충격적인 네. 상황입니다. 네. 만연해 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네요. 숫자를 보니까. 네, 전국의 모든 병원에서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만연해 있습니다. 27년차 간호사시라고 그러니까 네네. 오래전 신참 때 직접 당하셨겠네. 많이 당했죠. 신규 때 그때 갓 대학 졸업하면 23 이 정도거든요. 네, 22, 3 요때 업무가 서투를 수밖에 없고요. 네. 사실은 학교에서는 실습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호 현장에 직접 병원에 투입이 되면서 사실은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이제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왜 가르쳐줬는데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많이 배우면서 혼나면서 일을 배웠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태운다 이렇게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생각하지 못했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그때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간호사 자살 사건을 보면서 이 잘못된 관행과 악습을 우리가 끊지 못해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고 정말 대단히 선배 간호사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선해야지요. 그 모든 직장에 네네. 수습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있습니다. 저희 방송국에도 PD나 기자들이 새로 채용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각 부서를 돌면서 경험하게 하고 가르쳐주고 이런 기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간호사들은 바로 환자들한테 투입되나요? 보통 이제 오리엔테이션 기간이라고 해서 네. 한 보름 정도는 알려줘요. 그러니까 수습하는 기간이 있는데 보름 정도 하고 길어야 한 달 정도이고 수습 간호사들도 실제적으로는 수습 기간에 간호 한 명의 인력으로 투입을 해버려요. 간호 현장에 환자들한테 담당하게. 그러니까 잘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우리가 프리셋터라고 해서 선배 간호사들인 4, 5년차 선배 간호사들이 이 1년 미만의 신규 간호사들을 교육하면서 가르치거든요. 근데 일종의 사수 개념이네요. 그죠. 사수 개념. 그걸 저희는 프리셉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 사수를 하는 선배 간호사도 자신이 돌봐야 되는 환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 환자를 돌보면서 신규 간호사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사실은 거기도 엄청난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고민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이제 서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정 정도의 태움 문화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태움이나 이런 집단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좀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요. 인권 유린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방송국 예로 든 김에 기자나 PD는 신입사원 들어와서 이제 일을 좀 연습사만 시켜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일을 망칠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연습사만 시켜봐도 뭘 기사를 써오거나 아이디어를 내거나 선배들이 그걸 검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호사의 인력으로 바로 투입됐다는 얘기는 환자한테 뭔가를 행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자들한테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 이런 것들이 악습이기도 하고 잘못된 관행인데 간호사들 내부에 간호사 인성에 관련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구조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그죠. 병원이 구조적으로 인력을 뽑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상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인력을 최소화하고 그 현장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 이 신규 간호사도 인력으로 투입하지 말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교육기간으로 둬서 충분하게 선배 간호사한테 일을 다 배운 다음에 숙련된 상태로 환자들에게 이제 간호를 제공해야 환자의 생명과 안전과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배우면서 한 명의 그 인력으로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배 간호사들 얘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0.5도 안 된다, 0.5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력으로 도저히 신규 간호사가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태움도 일어나고 의료 서비스 질의 저하도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그 태움이라고 하는 현상을 뭐 옹호하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 일각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환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강하게 훈육하지 않으면 배우질 못한다. 뭐 이런 논리를 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논리를 역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정말 일이 서투른 간호사한테 환자의 안전을 책임지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 원래 병원 24시간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교육이나 훈련들이 굉장히 엄격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 간호사에 대한 인권 유린의 형태로 집단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나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그렇게 태우고 하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긴장을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연발하게 하는 거고 스스로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다 면허증까지 딴 난 왜 이거밖에 못할까? 난 정말 선배 간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난 무능한 사람일까? 가끔은 이제 너 머리는 왜 달고 다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태움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정말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에 방해가 되는 거고 더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겁니다. 간호사 한 명이 환자 몇 명을 담당하는지 이거에 대한 국제 비교 수치 같은 건 다 있죠? 당연히 있죠. 그거 좀 소개해 주시면. 이렇게 보면 국제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간호 인력도 부족하고요. 전국의 간호사들 면허권자는 34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병원 현장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치료하는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현장 활동 간호사는 절반도 되지 못해요. 그렇다면서요. 나머지 절반은 유유 간호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장롱 면허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이제 OECD 선진국 보면 이 활동 간호사 수가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간호사 한 명이 환자를 돌보는 수도 사실은 호주나 캐나다는 한 명이 4분의 환자분을 돌보세요. 그리고 일본은 간호사 한 명이 7명의 환자를 돌보는데 우리나라는 간호사 한 명이 20명의 환자를 돌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노동 강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20명이라는 게 법적 기준이에요? 법적 기준은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하게 돼 있는데 법적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안 지켜도 벌칙이 없나 보죠?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대학병원 정도 수준이나 돼야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병원 수준으로 돼야 간호사 한 명 20명 정도의 수준을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지방에 있는 민간 중소병원들 보면 간호사 한 명이 50명의 환자들을 담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거의 이제 지켜보는 거죠. 환자를 간호한다라는 취지보다는 환자를 정말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력 부족으로는 당연히 태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인력 부족 문제를 심하게 호소하면서 정부에도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호주, 캐나다가 한 명당 4명, 일본이 한 명당 7명인 것도 이들 나라도 저절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 인력 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래서
간호사 1명이 환자 4명을 보게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져 있고 중환자의 경우 중증도가 높은 중환자의 경우에는 간호사 1명이 중환자 1명을 이렇게 돌보게 돼 있어서 네. 이런 게 법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라는 법은 있지만 지키지 않아요. 있다. 그리고 처벌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무슨 보건의료인력법인가? 네네. 이거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하던데. 네네. 저희가 이제 이 보건의료인력법을 왜 만들게 됐냐면 이런 태음문화나 조직문화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하면서 오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의료의 공공성도 높여내고 국민에게 질 좋은 의료 서비스 다가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수년 전부터 보건의료 인력법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네. 또 정의당 의원과 함께 발의해서 현재 계류 중인데요. 법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정부가 보건의료 인력의 양성, 수급, 유지, 관리, 지원에 대한 종합계획을 정부가 세우고 예. 인력 실태 조사도 하고 인력을 전담하는 기구도 만들어서 체계적인 인력 추처 정책을 추진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3년째 계류 중에 있어요.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저희가 국회가 열리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제기를 해서 인력법이 통과가 되면 적어도 인력법이 통과가 되고 이 인력 기준이 제대로 마련이 돼서 인력 충원이 된다라고 하면 간호사의 태움 문화나 예. 병원 현장에 있는 구조적인 인력 부족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한 80%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건의료노조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간호사 태움 문화뿐 아니라 얼마 전부터 계속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들이 다리에 피멍이 들 만큼 맞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도 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주 병원 전체가 좀 이상한 문화인 것 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의료계 전반이 병원이 간호사는 태움 문화, 예. 의사들은 갈굼 문화가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료 교수들이 과장들이 인턴 레지던트나 수련이들한테 이제 폭언 폭행 다반사고요.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때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때려서 이제 수련이들이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심각한 문화입니다. 사실은 병원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되고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의사를 비롯해서 의료인들 자체가 오히려 이제 이런 폭언과 폭력에 피멍이 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것도 이제 의사들도 그런 문화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기회에 함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의사 사회 하고 있습니다. 내에서 그렇고 간호사 네. 사회 내에서 그렇고 네네. 또 한편은 의사가 간호사들을 막 함부로 대하는 그것도 또 엄청나죠. 네, 폭언 폭행의 대상자들이 주로 의사나 아니면 이제 환자 보호자들인 경우가 많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건의료 노동자 실태 조사에서도 폭언 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병원을 떠나고 싶다라고 네. 답변하는 간호사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간호사들의 가장 큰 꿈은 사표를 가슴에 품고 다니거든요. 입사와 동시에 퇴직하는 것, 사직하는 것이 간호사들의 꿈이기도 사표 합니다. 던지는 게 꿈이에요? 네, 사직이 꿈입니다. 병원의 이와 같은 잘못된 직장 문화라는 것은 사실상 일반 국민의 건강, 즉 환자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보건의료 인력법 같은 것들이 제도적으로 구비가 되고 네.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도가 더 좀 강하게 정착이 돼서 그것부터 바꿔야 되겠군요. 실제적으로 이제 병원은 이제 특수한 곳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픈 환자와 그 가족을 상대하면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간호사를 비롯한 의사들, 의료인들의 감정 노동의 수행 정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해도 의료사고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금만 이게 제대로 이제 안 돌아가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바로 이제 컴플레인이 그렇죠. 불평이 좀 들어오죠. 그래서 예. 이제 그 병원 24시간 운영돼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불규칙한 교대 근무뿐만 아니라 힘든 야간 노동 때문에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인력법도 제정을 해야 되고 네.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와 이 압박감을 풀 수 있는 심리적인 지원들도 함께 모색이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건의료 인력 부분, 특히 간호 인력 부분에 대한 관심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완벽하게 좀 문화 개선, 제도 개혁으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보건의료 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